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선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감정선이다. 바빌론의 막이 내리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할리우드라는 바벨탑, 영화라는 마법 같은 세계 속에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보여주고 그럼에도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하고자 했다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묘사하고자 한 영화의 심연, 할리우드의 야만과 광기는 지나치게 과잉된 채로 그려졌고 그림자에서 빛으로 넘어간 결말부의 감정 변화는 빈약한 데다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영화라는 예술에 대한 태도란 떨리는 카메라와 불안한 편집점처럼 우유부단할 뿐입니다. 영화로 인해 벌어진 그 많은 야만과 비극을 그토록 과잉되게 비추고도 바빌론은 결국 우리가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서 마치 자신의 제목처럼 하늘에 닿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책임한 선언 속에서 이전까지 영화를 통해 지나칠 정도로 과잉되게 묘사되었던 야망과 광기는 모조리 다시 의미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 모든 부정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영화를 사랑할 거라는 결론만이 중요해져 버리니까요. 시네필로서 영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전까지 조명하던 모든 그림자를 그대로 다시 부정해버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사랑이 아니라 영화만이 내 세상이라는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데미언 셔젤을 10년 가까이 지지해왔던 그의 팬으로서 이번 작품에 저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영화들에서 그가 논해왔던 예술에 대한 믿음이 결국 이런 결과에 불과했다면 저는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극장을 나왔습니다. 오직 건강하게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꿈꾸면서 인사드립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영화는 지난 2월 1일 개봉한 위플래시, 라라랜드의 감독으로 유명한 데미언 셔젤의 신작 바빌론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지난 1월 28일 CGV 언택트 톡으로 개봉보다는 며칠 일찍 보았는데 그때부터 이 영상을 찍는 지금까지 바빌론의 장면들이 자다가도 떠오를 정도로 자꾸만 상기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떠오르는 이유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화가 나서였다는 거겠죠. 믿고 지지하던 데미언 셔젤의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이었다고 해서 이 영화가 안일하게 제작되었다거나 기본도 못 갖춘 영화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빌론은 아주 치밀하게 고민하고 하늘 높이 쏘아 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고만 실패작에 가까워요. 미장센이나 카메라 워킹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다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뜯어봐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때문에 이 영상에서 저는 데미언 셔젤이라는 감독 그리고 그의 작품 바빌론이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를 그가 지니고 있던 모종의 오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나름대로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와 제목인 바빌론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영화의 내용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바빌로니아 시기의 탑인 바벨탑을 이용한 은유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분노한 신 야훼가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어 혼란이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그리스도교의 창세기에 구전되는 신화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 바빌론은 그 시절의 할리우드라는 공간으로 직유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넘어가던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하늘에 오르려 시도하던 할리우드의 영화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신의 형벌은 바로 음성의 등장이었습니다. 영화에 소리가 삽입된다는 혁신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게 어떤 맥락인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성영화가 영화계의 흐름을 바꾸는 영화의 중반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코딩 기술의 발전은 영화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영화의 장면 속에 그에 맞는 사운드가 직접적으로 삽입될 수 있게 되자 할리우드에는 한바탕 혁신의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혁신은 영화계의 파이를 키우는 데 확실하게 일조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기존의 무성영화 스타들을 줄줄이 사지로 내뭅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유성영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무성영화 스타들이었던 잭과 넬리는 영화의 후반부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등지고 맙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뒤안길로 사라진 배우 혹은 제작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유성 영화의 등장은 우선 더 이상 영화의 서사를 자막으로 표기할 필요성이 없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가 연기를 함에 있어 발성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하게 되죠. 기술적인 면도 훨씬 복잡해져서 단순히 춤추고 몸짓한 걸 찍기만 하면 됐던 촬영은 이제 적막한 세트장에서 수십 차례의 리테이크 끝에 모두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즈음에야 고작 한 장면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고된 작업이 됩니다. 넬리가 첫 유성 영화 촬영을 한 장면을 영화가 굳이 20분씩 들여가며 지난하게 찍어낸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복잡해지는 변화가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된 작업의 결과는 한층 진보하고 한계를 넘어선 예술이고 결국 최고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이니까요. 맞습니다. 초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초월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 영화에서 제시되는 바벨탑 서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빌론의 이런 서사를 보면서 저는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2011년 개봉해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무성영화 미셸 아자나비슈스의 아티스트였죠. 소리의 발명 이후로도 무성영화를 고집하던 왕년의 스타 조지가 변해가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무성의 세계에 쓸쓸히 남는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결국 조지를 다른 이들처럼 소리가 존재하는 세계로 끌어올려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무성과 유성은 각각 불통과 소통을 은유하는 거죠. 하지만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바빌론은 그런 무성과 유성의 도식을 완전히 반대의 방식으로 여깁니다. 영화는 오히려 무성 영화의 시대를 소통이 가능했던 시대로, 유성 영화의 등장 이후를 불통의 시대로 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무성 영화의 시대는 마치 바벨탑이 세워지기 이전과 같은 하나이며 복잡한 구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오직 한 장르로서의 영화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시절의 영화는 플롯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갈릴 수는 있었을지언정 서사의 장르보다는 영화라는 형식 자체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모든 이야기들은 한 지점 아래로 집합하던 시절이었죠. 말하자면 영화와 영화, 영화인과 영화인 간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였던 겁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한 군데의 야외 촬영장에서 동시에 제작되고 있는 영화 초반부의 장면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한편 유성 영화의 등장 이래로는 이런 관계들이 뒤바뀝니다. 영화의 세계는 보다 복잡해지고 우리는 장르로서의 영화, 촬영 기법으로서의 영화 등 수많은 다른 부류의 영화를 마주해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편의 영화는 이전의 영화처럼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촬영장이 아니라 어떤 외부 소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걸어잠진 폐쇄적인 세트장에서만 찍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영화를 찍는 영화인들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지에만 집중하면 됐던 무성영화 시절과는 달리 이미지에 사운드가 더해진 유성영화를 작업할 때 영화인들은 전문성을 위해 서로의 분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운드 담당자는 사운드에만, 소품 담당자는 소품에만, 카메라 담당자는 카메라에만 신경 쓰죠. 물론 이전의 영화계에도 분업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모두가 시각 효과로서의 장면에만 신경 쓰면 되었기에 그 과정이 비교적 단순했고 영화계 종사자들은 대략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영화가 어떤 흐름으로 제작되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유성 영화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영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오직 자신의 분야에만 통달한 기술인이 됩니다. 해당 부분의 담당자는 그 자신이 맡고 있는 파트를 제외하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영화가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도달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실제로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 방식 속에서 우리가 예컨대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이는 나사 하나만을 알 뿐 자동차 전체가 만들어진 전체 과정에 대해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영화계에도 도입된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상황을 소외라고 명명하는데요. 분명 내가 한 일의 결과물임에도 나는 그 결과물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소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세계에서 영화인과 영화인은 결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바벨탑 아래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진 것처럼 이들은 서로 다른 영화적 언어를 구성하는 오직 자신의 기술에만 능통한 전문가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맥락이 여기 있습니다. 바빌론은 바벨탑 신화처럼 소통이 가능했던 과거를 옹호하며 감히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이들에게 내려진 불통이라는 벌을 안타까워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불통과 소외라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과거의 영화들보다 첨단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영화를 옹호하는 영화도 아니죠. 영화의 주된 주제의식은 과거가 옳으냐 현재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언급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있죠. 셔젤은 이걸 전혀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예술가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초월에 대해 논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데미언 셔젤의 영화는 그의 모든 필모그래피는 인간이 한계를 넘고 초월성을 포착한 일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위플래시에서 앤드류의 마지막 연주가 그랬고 라라랜드에서 미아와 세바스찬이 서로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랬죠. 퍼스트맨에서는 아예 대놓고 하늘, 그러니까 달에 닿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바빌론은 소통이 가능했던 초기 영화계에서 쌓으려던 바벨탑이 혁신이라는 벌로 인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하나의 영화라는 집합점 아래에 모였던 영화인들은 더 좋은 영화를 찍겠다는 일념하에 점차 광기와 야만으로 물들어갑니다. 초반부의 파티 장면과 사람이 죽어가도 신경조차 쓰지 않으며 촬영을 계속하는 영화인들의 모습이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죠. 그로 인해 영화에게는 레코딩 기술의 발전이라는 벌이 주어집니다. 달라진 언어처럼 영화인들의 소통을 막는 각자의 전문성이라는 벌이죠. 하지만 이게 벌인지 상인지도 모르겠는 게 이로 인해서 영화의 세계는 더욱 굳건히 세워져서 결말부에는 결국 인간을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너진 바벨탑 아래에서 그 잔해를 가지고 새로운 탑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계속 말했던 한계를 초월한 인간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불통을 조율하고 서로가 자신의 부분에만 집중하고 영화 전체의 흐름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유일하게 영화 전체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의 영화인들 말입니다. 제작자와 감독이죠. 다른 데미엔 셔젤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역시 인간이 한계를 초월하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초월성은 어느 개인 캐릭터에서가 아니라 지금껏 영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감독과 제작자 모두에게서 드러납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모두의 초월 지점을 포착하는 거죠. 터미네이터 2편, 쥐라기 공원, 매트릭스, 아바타 등 결말부에 제시되는 모든 영화들이 그 예시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영화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무성 영화도 현재의 유성 영화도 아닙니다. 그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모든 야망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바빌론의 서사에서 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노력이 어떤 벌을 주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사람들은 그조차도 자양분 삼아서 다시 무너진 탑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서사, 분명 납득이 가는 대목이 상당 부분 있고 치밀하게 잘 짜인 플롯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셔젤이 제시한 주제의식과도 잘 연결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바빌론을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플롯을 납득시키는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화는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는 진취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 끗 차이에 불과한 진취성과 오만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런 주제를 설득하려고 하는 바빌론의 태도는 말 그대로 오만합니다. 데미언 셔젤은 이 영화를 통해서 할리우드의 광기와 야만에 빠졌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캐릭터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캐릭터들을 사용하는 방식부터가 지나치게 비윤리적입니다. 매니와 넬리, 잭은 바빌론과 같은 무성 영화의 시대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다가 유성 영화의 등장 이후 무너져 내리고 많은 캐릭터들입니다. 영화는 그중 잭과 넬리 두 사람을 비극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등지게 하고 기껏 살아남은 매니는 영화라는 대상에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처럼 묘사해 놓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보다도 영화가 먼저인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쫓겨나듯 할리우드를 떠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은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하는 마지막 장면의 매니가 보인 눈물은 건강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화에 대한 해로운 사랑을 전시하는 게 셔젤의 의도가 아니었을 거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예술과 그것을 통한 초월이라는 소재에 대한 셔젤의 순수한 고집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비윤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태도가 오만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술을 통한 초월 뒤편에서 희생되어야만 했던 이름 없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도 가볍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촬영 중 사고로 다치고 죽어야만 했던 수많은 엑스트라들의 모습을 비추고 파업을 권총으로 진압하는 매니의 모습 역시 다루지만 그런 장면들은 거의 코미디적으로 소비되고 맙니다. 흑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흑연을 바르도록 강요받는 시드니 팔머의 에피소드 역시 너무 쉽게 다뤄지고요. 이 영화가 진정 영화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지워져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묘사할 수는 없겠죠. 데미언 셔젤은 최고가 되는 예술가들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그 뒤편에서 쓰러져 갔을 이들을 위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게을렀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태도가 셔젤이 뭘 몰라서 생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플래시 같은 영화에서 셔젤이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중요치 않은 이들을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문제적인 거고요. 제 생각에 셔젤은 오직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자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일종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물론 이런 태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그의 이런 태도 탓에 그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위플래시에서 플래처가 설정한 자신의 한계는 제2의 찰리 파커를 만드는 거였고 앤드류의 한계는 최고의 드러머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의 한계가 허물어지고 초월을 달성하는 장면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바빌론에서는 다릅니다. 바빌론은 누군가가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한계를 초월하는 과정에서 들러리로 소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도 무시하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한 명의 예술가가 만드는 작품이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건 감독이나 총괄 제작자 같은 이들 뿐이겠죠. 바빌론은 탑 위에 우뚝 서게 될 소수의 초월자들을 위하여 탑을 짓는 노동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존재를 지워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영웅들의 편을 들며 그들의 모습만을 비추죠. 물론 그 탑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겁니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의 시대가 된 것처럼 언젠가 또 다른 혁신 혹은 붕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겁니다. 마치 LA의 뒷세계에 존재하던 야만으로 가득 찬 콜로세움처럼 광기와 야만은 우리의 존재의 그림자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을 논하면서 무너진 과거의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게 고작 너는 이걸로 끝이지만 네 영화는 영원할 거야 라는 크리피한 대답에 불과하다는 건 큰 문제죠. 셔젤은 이 발언을 지지한다고 대놓고 말하기라도 하듯이 자살한 잭 콘레드의 장례식에 본인 스스로가 특별 출연해 맨 앞줄에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의 자의식 과잉이죠. 당신은 이제 쓸모없지만 당신이 읽은 과거의 유산은 내가 이어받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이지 배려 없고 오만한 선언입니다. 제가 위플래시, 라라랜드, 퍼스트맨으로 이어지는 데미언 셔젤의 필모그래피를 믿고 지지했던 이유는 그가 논하는 초월성과 최고가 된다는 것의 함의가 예술을 통한 자아실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서였습니다. 위플래시는 물론 바빌론만큼이나 건강하지 못한 서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와 플래처의 광기 속에는 나름의 자신만의 목표의식이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는 그 목표의식이 타인과 비교했을 때 드러난다거나 타인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거나 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위플래시와 라라랜드 각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의 마지막 연주 장면과 미아와 세바스찬이 고전의 세계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결코 그런 예술을 보는 관객의 관점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세계 속에는 오직 한계를 초월하는 예술가 자신만이 존재하는 거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 그런 초월은 결국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면되는 무성영화와 새롭게 부상하는 유성영화처럼 철저히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이 최고가 되겠다는 선언 역시 자아실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다는 오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강조하던 최고가 되고 싶다던 선언이 고작 이런 의식에 불과했다면 저는 정말 셔젤에게 크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데미언 셔젤은 아직 젊은 감독이고 그에게는 아직 10수편의 영화를 찍고도 남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그의 예술에 대한 태도 자체를 판가름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바빌론이란 영화 한 편을 놓고서 제가 느낀 감정은 셔젤이 너무나도 걱정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영화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가 보이는 태도는 너무 위험합니다. 진심으로 그의 앞으로의 영화 세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믿고 지지했던 재능 있는 감독을 영원히 잃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그의 세계관과 정신건강이 무사하길 빕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술을 옹호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도엘이었습니다.